저희 같은 경우는 이 FOMC 회의 결과의 포인트를 좀 체크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일단은 목요일장 급락을 했죠. 그리고 너무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어제는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 3039. 일단 3000포인트는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021과 3032 이 부분은 지지가 되었다는 부분,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일단은 크게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925. 그래도 이번 주는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이제 한중 우수교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한한령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그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뭐 중국 관련주 그다음에 소비재, 반도체 소부장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요. 반대로 오늘 제가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폭스바겐 부분 때문에 폭스바겐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또 그리고 2차 전지 대형 업체들이 또 하락하는 흐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지수 부분만 일단 놓고 봤을 때는요. 한 주간에 0.49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약보합이어도 시장의 흐름은 체감적으로 좋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그나마 2.88%로 상승하는 흐름.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 일부 종목과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또 강하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FOMC 회의 결과인데요. 일단은 기준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로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 그리고 경제 제가 이제 그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공개 방송이 어제 있었는데 이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FOMC 회의 결과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SLR 이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언급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YCC 이 부분도 언급이 됐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다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SLR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원래는 완화가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완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그리고 또 신흥국에 약간의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채권 매입,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금리는 동결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부분은 아직 뭐 적극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매입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지만은 이 SLR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채권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채권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국채 금리는 당분간 상승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준금리 부분에 국채금리 여러분 국채금리를 한번 보시죠. 국채금리에서 지금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1.7%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7에서 1.75까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 상단을 계속 뚫으려고 하는 부분.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은 제 국채금리가요.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만약에 2%까지 올라가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채금리 상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한 거 아니냐.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용인하지 않나 그런 조금 우려스러운 이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너무 관대하거나 그리고 지금 시장의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 매물이 우리나라에서 매도 물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 네,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동향을 좀 주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의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69. 그 다음에 일본 시장도 마이너스 4일로 빠졌고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덜 빠졌지만은 만약에 다음 주에 이런 외국인의 위험 자산의 회피 현상이 좀 더 심화됐을 경우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 일봉인데 줄을 그어놨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시장이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미국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충격이 있다면은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2,950에서 2,970포인트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단이 만약에 이 부분을 깨면은 만약에 이 하단 부분을 깨더라도 이틀 이내에 다시 회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2,950에서 2,970을 깬 상태에서 3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일단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단은 3,110에서 3,150 네,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자 3,000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0에서 3,150까지 일단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상단 부분을 만약에 돌파해주면 흐름이 상승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3,100포인트가 저항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조금 아쉽게 이렇게 십자형이 나오긴 나왔는데 양봉으로 끝내줬으면은 좀 다음 주를 시작했을 때 좀 부담이 없는데 네, 십자형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망치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우려감은 없습니다. 자, 이제 3월 다음 주면은 이제 3월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캔들 모양. 네, 저점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십자형 형태의 월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바람이 여기에 이제 써놓은 지수의 포인트가 3021입니다. 자, 3021. 즉 3021에서 3022는 적어도 3월 달은 좀 지켜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조금 지수의 변동이 좀 있어도 우리가 3021포인트는 깨는지 안 깨는지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지수를 기준을 놓고 그 기준대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 주식 비중을 높일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좀 낮추면서 현금을 좀 더 확보해야 할지 그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1.7입니다. 네, 한 1.7%까지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까? 네, 시장에 미국의 이제 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풀린 만큼 뭐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밀어 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허용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허용치가 1.7% 정도인데 지금 현재
1.8%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가 오르는 쪽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파른 점이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1.8에서 2%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근접했다. 그러면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 나스닥 기술주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SLR을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을 용어는 SLR입니다. 이 SLR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이나 아니면은 국채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SLR 그 부분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이 국채를 내다 팔고 그리고 좀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 비중을 줄인다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쪽에서 성장 섹터가 실적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이 성장 섹터인 IT, 그리고 전기차 쪽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애플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적보다 많이 올라간, 유동성으로 올라간 섹터는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국고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실적보다 많이 올라간 IT나 2차전지 쪽보다는 소비 쪽,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소비, 화장품도 있고 의류 쪽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화학주들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이나 의류, 신발을 만들려면은 화학 이쪽 업종에서 매수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쪽 섹터가 실적이 먼저 반응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 화학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화학주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소비가 살아나면은 화장품, 의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식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대비책을 가져왔으니까요. 이 방송 좀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실적보다 많이 오른 기술주들이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부분에 폭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강하게 밀고 올라갈 만한 힘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연준의 파월 의장,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발언은 좀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 동결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연준에서는요, 자,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아니면 SLR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돈을 더 풀겠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연준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실적은 요 정도인데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경제를 컨트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원할까요? 그렇죠. 소프트 랜딩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급격히 떨어지면은 수많은 자산들이 폭락이 일어나니까요.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조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시장은 또 발작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만약에 어느 일정 아까 말씀드렸던 2,950에서 2,970을 깬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정말 잘 시청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금리 허용치 이게 과연 1.8까지 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1.8까지 가면은 2%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기대감, 이건 당연하죠. 돈이 계속 풀리니까 이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요. 하다못해 우리도 지금 현재 채소 가격이나 육류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여러분들 원래는 2,000포인트였습니다. 작년에. 지금은 어떻죠? 3,000포인트 박스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 가치가 벌써 50% 이상 올랐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 또 당연히 철강, 화학과 같은 이런 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음식료 가격도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뭐 음식료 쪽이죠. 음식료 가격도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체감적으로 장바구니 물가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의 금리 급등, 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장바구니 물가가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 엄청난 돈인데 이 자산 중에서 30에서 40%가 미국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너무 가파르게 급락을 한다면은 네, 미국도 로빈훗이라는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운동이고요.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로빈훗들이 지금 나스닥 시장에 애플, 테슬라 관련주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오른 종목 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나스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의 유입.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의 부양책은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힘이 될 거다. 한 저 자산에서 30에서 40%는 네, 미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월가의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는 지금 현행 12.22에서 지금 21.58로 상승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시장이 불안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술주, 네, 이 부분도 위험자산에 속하죠. 네, 특히 신흥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에 들어가고요. 신흥국에서 뭐 반도체, 뭐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그동안 그리고 또 신흥국에서 중국은 또 2차 전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IT나 네, 지금 앞으로 전기차에서 중요한 동력원이 2차 전지 섹터 어디에서 만드나요? 그렇죠. 아시아 시장에서 전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 쪽에서 이쪽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르고 또 만약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환율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쉽게 자금을 빼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TM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국고처를 통해서 다음 주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국고처라는 이 중요한 방송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필터링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그래프입니다. 너무 가파르죠.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일단은 제가 캡처하는 그 순간에 1.742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서 1.8까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8 이상 올라가면은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주간에 시장을 흔들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폭스바겐. 자, 우리가 독일차 생각을 하면은 벤츠, BMW, 아우디, 독일 3사를 생각하는데 자, 벤츠, BMW보다 큰 회사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이 폭스바겐에 아우디가 들어 있는 겁니다. 아우디가. 자, 이 폭스바겐에는요. 굉장히 많은 기업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고급 브랜드인 아우디 그리고 초고급 브랜드인 벤틀리 그리고 스포츠카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람보르기니 그리고 이 폭스바겐보다 한 단계 더 밑에인 세아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큽니다.
글로벌 2위의 업체가 바로 폭스바겐인데 이 폭스바겐이 우리 한국의 삼성 그리고 LG,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동안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 물건을 받겠지만 즉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을 받겠지만 향후에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는 자체 개발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은 위기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캐파 증설을 열심히 해놓고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 폭스바겐이 저희 거를 안 받는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느 업체랑 하냐? 일단은 유럽에 있는 업체들과 JVC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닌 CATL, 중국의 CATL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CATL하고 손을 잡는 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형 배터리를 각형. 네, 왜 각형을 제가 강조하냐? 우리나라에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입니다. 이 파우치형을 선택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 SDI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삼성 SDI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폭스바겐이요. 2030년 240기가와트 규모라고 했는데 240기가와트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400만 대의 규모입니다. 4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규모의 이 배터리, 자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 비중이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 그리고 2023년 각형 배터리 탑재, 현재는 파우치형으로 지금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각형으로 바꾸겠다. 네, 이게 더 안전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각형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30년까지 이 파우치형은 20%로 낮추고 각형 쪽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혜는 당연히 중국의 CATL, 중국 업체가 수혜를 보고요. 그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주가가 좀 좋아졌어야 되는데 왜 삼성 SDI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지 그 부분은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3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형 중심에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재편을 하는 겁니다. 파우치형이 선호가 높았어요. 파우치형은 이게 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화재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나 많은 전기차 화재 사건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파우치형 쪽이 화재에 좀 살짝 더 취약하다. 근데 각형도 뭐 지금은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화재 사건은 파우치형에서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스바겐이 그 부분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각형 삼성 SDI가 수혜를 보고 있고 파우치형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악재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거냐? 이런 폭스바겐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JV 예를 들어서 합작사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자체 배터리를 만든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단가 인하 이게 가장 큽니다. 어떤 아무리 성장을 하는 그 섹터여도 단가 인하 압력이 높아지면은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 투자는 많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적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은 어떻게 보면 과거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의 다음 주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가 폭스바겐인데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전기차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죠. 다음 주 전략에 전기차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자, 22일 날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네, 자, 안철수, 오세훈. 네, 이 두 분의 단일화 여부가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2일 날, 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AZ가 만약에 접종 불가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접종 불가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 또 한 번 시장에서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희, 네, 황희 문체부 장관. 네, 갑자기 왜 문체부 장관이 나왔냐? 최근에 이 게임 업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네, 아이디어로 먹고 살 수 있는 게임 업종, 미디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이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웹툰 쪽, 웹툰 쪽은 우리나라가 강하지만은 애니메이션, 네, 뭐 애니메이션은 지금 세계적인 열풍을 하고 있는데 귀멸의 뭐 칼날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서 게임도 개발을 하고 또 이 부분을 또 굉장히 많이 뭐 캐릭터 상품에 이런 것들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현재 이 웹툰 기반을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게임도 만드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리니지 같은 경우는 바람의 나라가 또 기본 그 IP였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게임 업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규제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부분 뭐 예를 들어 일자리 부분도 게임 업체들에서 많이 흡수가 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 정부 여가부에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당 쪽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규제를 또 들어가려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게임 업체의 CEO들하고 지금 만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한한령이 완화가 되면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과 기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었으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최근에 이 규제로 인해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2일 날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23일 날 LH 특검 실무 협상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LH 사태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 계속 발생해서 건설주들도 지금 투자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움직임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하지만 LH 특검 실무협상단이 이제 이 부분이 LH 노이즈가 조금 감소가 된다면은 건설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섹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다음 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혈전 관련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23일 날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일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 상원위원회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중요하니까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SLR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책은 있는지 24일 날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럽에 있는 스페인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24일입니다. 또 24일 날 화이자 백신, 화이자 백신이 25만 명 분의 이 백신이 국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화이자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죠. 자, 중요한 거는 24일 날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4일까지는 안철수, 오세훈 그 두 분이 빨리 단일화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그런데 위험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만약에 취소를 한다. 네, 그렇다면은 이 두 섹터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일 전에 여러분들도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4일 날 또 3월에 미국의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4일이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24일 날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단계인데 25일 날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과 25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방한 여부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23일과 25일을 왜 체크해야 되냐? 러시아 외무장관이나 푸틴 대통령의 방한 여부가 일단은 언급이 된다면 또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번에는 또 25일 전까지는 가스관 관련주들, 뭐 강관, 가스관 이런 쪽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일 날 EU 정상회담이 또 있고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 EU 정상회담에서 또 22에 관련된 경기 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또 한번 흔들리면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 전망 보고서 유럽 쪽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25일 날 자, 현대 기아차, 특히 현대차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스탈리아 벤인데 우주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현대 기아가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일본 차를 압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벤 다목적 MPV인 벤에서 스탈리아라는 벤이 출시가 되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 흐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취임 이후에 공식석상에서 기자회견 안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좀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공식 기자회견을 안 했는데 25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 첫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 시장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